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해볼 거고요.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분석도 확실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꽉 채워서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먼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꿀팁들 드릴 수 있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지금 바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까지 든든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김정희 님께서 이재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한강님께서 오늘도 화이팅 역시나 등장하셨습니다. 반올림 100%님, 마그마님, 또 WTN님 모두 계속해서 2부에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또 임준현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담빛고야님 잘 오셨습니다. 또 앞서 1부에서부터 댓글들 보니까 금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또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힌트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보험님께서 2부 시작 빨리들 돌아오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쉬는 시간 이제 모두 다 끝났으니까요. 빨리 다시들 돌아오시고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 신청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기 전에 오늘장을 먼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눈치를 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확실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내일 저녁에, 그러니까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걸 앞두고 동결이냐, 0.25% 인상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떤 뚜렷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지를 못하죠. 좀 올라가려니까 좀 불안하죠. 불과 지난주에 은행들 이렇게 터지는 것들 봤고, 그리고 또 그냥 또 이 자리에서 빠지자니 좀 그동안 이렇게 좀 되게 견조하고 1월 달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되게 좀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0.5다, 0.25다, 동결이다, 보합이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보합이라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다가, 네. 예, 동결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자, 어차피, 지금 이번 연준 같은 경우는 둘 다 논리가 뚜렷합니다. 0.25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은행들하고 이렇게 터지는데 아무리 정책을 펴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는 그러다가 잘못하면 인플레도 못 잡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금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선가는 욕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 있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약간 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중화를 시킬 거고,
또 금리 인상을 이렇게 0.25를 하게 되면 또 약간은 비둘기적인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띠면서 조금 시장을 이렇게 좀 달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3, 6, 9, 12월에는 연준의 점도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 하면 연준 위원들한테 자, 뭐 적정한 금리가 얼마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을 찍으세요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적당할 것 같아. 자, 근데 그게 계속 뭐 지난 9월 연준 때도 9월 연준보다 12월 연준 때 그때 또 올라왔어요. 계속 금리 예상치가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12월 연준 때는 뭐 한 5.1% 정도 점도표의 중간값이 5.1% 정도 됐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은행들 이런 일도 터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도표가 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간다라면 이거는 또 좀 시장이 좀 되게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전체 생각 중에 그 중간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단기적인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좌우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따가 미니 강의 시간에 잠깐은 언급 드리겠습니다. 이 뭐 금리 관련해서 잠깐은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뭐 일단 저 휴양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치를 본 다음에 어떤 리액션이 딱 나왔을 때 우리는 또 빠르게 이제 대응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이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것인지 또 그에 따른 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건지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지금부터 바로 출발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질문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바로 들어오세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성향이신지 또 어떤 상황이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그에 따라서 맞춤형 해결책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글로 남기기에는 너무나도 할 말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주셔도 좋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정말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김숙희님 오셨고 벙벙님께서 늦어도 당당하게 출석해 주셔가지고 당당하게 출석하신 만큼 또 이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땅하늘님과 송은경님께서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꼭 진단 받을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반올림 100%님께서 남겨주신 매수 문의 살펴볼 거고요. 종목은 SFA입니다. 글쎄 2차 전지도 한대요 라는 글과 함께 SFA 매수하면 어떨까 지금 고민 중이신데요. SFA 일단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37,2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CIS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고 과연 2차 전지 장비 종목으로도 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기대하고 포인트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SFA 괜찮을까요? 예. 자, 우리 보면 요리를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다 잘하죠. 뭐 한식도 잘하시고 갈비찜도 잘하고 하다못해 뭐 라면을 끓여도 좀 맛있게 맞아요. 끓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이 SFA 같은 경우는 그 OLED 장비들 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쪽으로도 그렇게 뭐 인수를 해서 진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할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기업이고요. 근데 지금 이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이긴 많이 움직이고 그런데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주로 뭐 양극재 이쪽으로 주로 많이 움직이고요. 다른 쪽들은 그렇게 잘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워낙 좀 수급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뭐 소재 쪽들 이런 쪽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SFA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쪽에서도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려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물량들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전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맑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작년에 2022년도에 실적이 조금 좀 전년도보다 조금 못했었죠. 매출은 늘어났는데 이 영업이익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고요.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작년부터 요게 주봉인데요. 작년에 한 44,000원 정도 그 정도로 고점을 찍었네요. 그리고 재작년 실적보다 작년이 못했으니까 계속 밀린 거예요. 재작년이 고점이고 작년이 고점 좀 낮아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 자체가 좀 되게 부진하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올해 신규 수주가 만 1조 4천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그거를 100% 믿을 건 없습니다. 100% 믿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 수주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돼 주겠구나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적 부분들이 작년에 잠깐 좀 이렇게 저조했었는데요. 뭐 크게 많이 저조한 것도 아닙니다. 재작년에 1,889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1,609억이니까 뭐 약간 좀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수주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면 이 부분, 작년에 조금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확 뛰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싸냐 비싸냐, 현재 주가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좀 높은 주가만 아니면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거 주가 수준 역시 마찬가지. 지금 뭐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1,6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닙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은 비싼 주가가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작년부터 많이 떨어졌다. 올해 실적 늘어날 거다. 그러면 결론은 나온 거죠. 신규 매수도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면 목표 주가는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뭐 다른 특별한 부분들 없어도 지금 여기 좀 쌍바닥을 찍었죠. 보시면 이때 1월 초에 좀 이렇게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좀 바닥을 찍은 모습이에요. 자, 주가 자체가 다른 종목들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거의 못 오른 상태입니다. 요거는 뭐 작년에 조금 일시적으로 조금 실적 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다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수급 상황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조금씩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좀 갖출 부분들은 다 갖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전고점 여기에 걸려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주가가 122평선 정도 근처 정도 그쯤에서 뭐 살짝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고개 돌파가 되면 242평선을 살짝 넘는 구간, 그러니까 뭐 한 4만 원 정도까지, 일단 그 정도까지는 뭐 다른 부분들의 도움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실적 부분들 나오고 그다음 수주 물량들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 뭐 그 가격도 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분할해갖고 매수해 보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FA 결론적으로 매수해 볼만하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현재 37,000원대 가격에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 저점을 체크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 목표가 4만 원입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도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좀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출발을 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송은경님께서 남겨주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70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강하게 반등이 쭉쭉 좀 나오나 싶었는데 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7,400원대를 좀 깨고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트 모양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반면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보라맨커님도 차트 잘 보시네요. 많이 컸죠. 자, 일단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워낙 건설 경기가 워낙 없습니다. 뭐 집값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저 아파트 분양 물량들 이런 것들 좀 뭐 할인을 해서라도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또 뭐 금리도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이 뭐 어떻게 좀 제대로 이런 건물 같은 것들, 건물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같은 건설 장비 업체인데도 이 두산 바켓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차이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국 회사 그냥 바켓이었었어요. 근데 요거를 두산그룹 쪽에서 인수를 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이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쪽이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저 법안도 저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 다 승인이 돼서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상태니까 뭐 그쪽에는 공사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업체들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쪽들, 그리고 또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어야지 혜택을 줄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공사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두산인프라코를 5%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를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뭐 물타기에서 빠져나오시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일단 뭐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 뭐 요런 쪽이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확실한 미국 쪽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현대두산인프라코 대신 두산 바켓을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두 개 합쳐갖고 뭐 평균 해갖고 뭐 평균 단가 이상 되면 되는 거니까요. 누가 이 뭐 현대두산인프라코를 사서 본전을 하고 나오면 상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두산인프라코를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두산 바켓을 차라리 매수를 하셔갖고 두 개 합쳐갖고 평균으로 따져서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추가 매수는 저 두산 바켓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건 또 굉장히 새로운 전략이기도 하네요. 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힌트를 같이 드렸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직접적으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두산 밥켓에 대한 매수를 통해서 요 손실을 조금씩 회복해 가시고 수익으로 좀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 남겨주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으면서 그 내공이 쌓인 그 해결책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02325-8200번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코롱 인더에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고 네. 매수가는 98,000원이에요. 98,000원이요? 네. 아이고, 어떡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뭐 좀 가능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러게. 뭐 지금이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종목에 네. 대해서는 빠르게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두산 코오롱인더를 매수하신 지가 뭐 1년 좀 더 되신 것 같네요. 예, 예. 1년 반쯤 돼 갑니다. 예, 그때쯤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요거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TV 보고 했습니다. 예, TV 보고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게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조금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어떤 모멘텀이냐면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어요. 자, 요게 네. 어떤 거를 하냐면 저 수소차에 네. 지금 전기차는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네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직접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수소차가 뭐 전에 한번 이 수소 경제 막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되게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때 조금 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요게 수소차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뭐 핵심적인 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료전지라는 게 되게 좀 재미나는 그런 구석이 좀 있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요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뭐 요런 것들을 하나를 이렇게 좀 잘 개발을 하면 다른 쪽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규모로 발전을 만드는 발전소 같은 것도 뭐 그 수소 연료전지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연료전지로 전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분해해 갖고 수소를 만드는 공정이요.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들면 그 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게 되는 거고, 또 그 공정을 반대로 돌리면 이런 부분들은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사실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그거 딱 하나잖아요. 그거 딱 하나고, 근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한대로 정말로 우리 지금 뭐 전기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나중에는 서서히 이런 쪽 수소 쪽 이런 쪽으로 다 바뀌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 배 있잖아요. 저 타고 다니는 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수주 많이 하던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LNG선이 친환경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NG선 같은 경우도 메탄올선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 코스는 이 수소 쪽입니다. 수소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선박을 그게 최종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쪽에서 저 수소차 뭐 개발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연기하고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뭐 그리고 수소 쪽이 지금 뭐 작년 1년 내내 부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된다라면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재 뭐 원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또 저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시큰둥하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 수소 쪽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지금 너무 좀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비중이 20%나 되세요, 지금 벌써.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지금 뭐 크게 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요 위험해요. 한꺼번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금 주가가 계속 뭐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부분들을 보면 그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요게 코롱인더가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 뭐 화학 쪽들 뭐 이런 쪽들도 있지만 저 실적 부분들은 잘 찍혀 나오는 편이에요. 2022년도 실적도 뭐 2021년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보다 약간 못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좀 주가가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뭐 수소 관련되는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부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 정리해갖고 뭐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려면 그 방법은 절반 정도 정리해갖고 뭐 다른 쪽들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실적 나오면서 실적 보고 실적 대비해갖고 조금 싸다, 저평가됐다. 그런데 주가는 좀 못 올랐다 싶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현재 이 주식이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은 좀 부각이 될까요? 수소 관련되는 얘기는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근데 오늘도 뭐 그 환경협회에서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제가 뉴스 잠깐 앞머리만 잠깐 보고 나왔는데 뭐 지구 기온이 뭐 지금 뭐 1.5도가 올라갔다. 이거 2도 넘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뭐 어떤 뉴스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별로네요, 그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확실하게 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코오롱인더 같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코오롱인더의 상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같이 응원을 할 테니까 지금 좀 잘 대응을 해보시고 또 지금 워낙에 또 잘 올라가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 종목으로 또 수익도 채워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오롱인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수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에 대한 희망으로 또 많이 매수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정말 부각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뉴스도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그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혼자 기다리기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후련해지고 조금 더 안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빠르게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KTK님께서 남겨주신 신세계라는 종목을 살펴봅니다. 매수가는 23만 4천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신세계 오늘은 딱 보합에서 맞췄군요. 21만 1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면세점에 대한 이슈가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이 신세계나 뭐 이 내수주 같은 경우는 또 뭐 중국 관련되는 뭐 이런 중국 모멘텀들 이런 것들로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지금 이쪽에 여행객들 이런 쪽은 중국이 우리나라 단체 여행객 관련해 갖고 뭐 다른 나라들 다 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도 뭐 그 단체 여행객을 저 풀어주지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보면 게임 외자 판호 관련해 갖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뚜렷하게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3월 초에 뭐 한번 이렇게 좀 괜찮은 모습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는데 아마 뭐 요거는 그 중국의 양해 관련되는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뭐 한 번쯤 이렇게 올라왔던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어떤 뚜렷한 모멘텀 자체는 당장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막 좋아져 갖고 우리가 백화점을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하는 뭐 그런 환경으로 갈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은 그렇게 크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실적 봐갖고는 주식 들고 계셔야 되는 게 맞죠. 신세계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 별도 기준으로도 3,00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자회사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치면 작년에 6,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활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즉, 뭐 재작년보다는 이 음식료 업종이나 내수 업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적 부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뭐 이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부분들이 허가가 난다라면 단기간에도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언제 허가가 될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주변 정황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뭐 많이 길게 남아있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7,000억대 정도 되는데 이 주가 시가총액이 2조 정도면 이 주가 굉장히 싼 수준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요거를 뭐 어떻게 주가가 조금 물렸다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조바심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좀 기다려 보시면 여기 모여 있는 자리 이 62평선 하고 이 122평선 이 자리는 좀 뭐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저항선은 저 한 22만 원대 약간 위에 정도 그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242평선이 걸려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것 같거든요. 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그 아래 가격이니까 이게 신세계 같은 종목을 손절치기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워낙 좀 저평가돼 있고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한 22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뭐 이 시간은 계속 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때 상황 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의 흐름을 포착한 이후에 22만 원에서는 한 번 더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또 한 번 저희가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려주세요. 22만 원 위로 올라가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 남겨주시고 자, 잠시 후에는 미니 강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저희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TYM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는 2,680원에 네. 30%입니다. 2,680원에 30%.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좀 한 5개월 된 되셨어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내려왔네요. 어떤 게 가장 네. 궁금하세요? 이게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 주식 병합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TYM 앞으로 전망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요거를 TYM을 매수하셨을 때는 뭐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좀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요.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주로 대부분 제가 주식을 사는 거는 실적 위주로 했는데요. 실적이 저평가되었다는 것 때문에 언젠가는 좀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투자를 바른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라면 앞으로도 실패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좌는 조금 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TYM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있죠. 뭐냐면 지금 저 자율주행이 우리 뭐 가끔 가다가 이 주식시장에서 테마 보면 자율주행 테마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는 아마 농기계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도로에서 다니는 거 그런 경우는 뭐 상대방 차도 있을 거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 일정 부분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실적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YTM이 시가총액이 한 3,5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요. 3,500억 정도 수준인데 요거는 계속 실적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21년도에 이게 영업이익이 한 353억 정도가 났는데 작년에 1,200억 정도가 났습니다. 자, 작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이 실적들을 그냥 올해도 유지를 한다라면 이건 뭐 빚을 내 갖고라도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작년 실적 부분들을 뭐 올해 좀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은 올해도 뭐 작년만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올해 말 정도 돼서 결과야 뭐 이렇게 뚜껑이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요. 자, 이게 이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싼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원으로 500원짜리를 2,500원짜리로 이 액면 병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5주를 한 주로 만든다는 얘기네요. 요거는 주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뭐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주가들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 잠깐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YTM도 액면 병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2,300원인데 이걸 주가를 저 10,000원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순간적으로는 뭐 단기간은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 흐름을 좌우하지 못해요. 주가라는 거는 뭐 실적 부분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비중이 30%나 되시니까 추가 매수는 일단 뭐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그냥 들고 가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네. 자, TYM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현재 10시 43분 지나가고 있네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 거고 그 사이에 미국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게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정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 신호를 터뜨렸고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미니 강의 출발할게요. 그 전에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효선님이 남겨주신 폴라리스 세원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131원이고요. 비중 15% 담고 계시네요.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바닥권에서 잘 잡으셨습니다만 최근에 2,800원대까지 뛰어 올랐다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요 수익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부품, 뭐 공조 관련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 쪽은 이 부품 수들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공조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도 뭐 그대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에도 지금 뭐 현재 좀 하고 있는 일들 이 부분들을 접어야 되는 그런 업종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뭐 실적 부분 자체를 좀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조금 적자가 났어요. 19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자, 2022년 같은 경우는 86억 정도 일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 보고서도 다 제출된 상태고요. 뭐 부채 비율도 지금 뭐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 자체가 뭐 어떤 위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요게 전에 리비안 관련주로 좀 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안 관련돼 갖고 뭐 어떤 좋은 뉴스들 나오면 그게 이 폴라리스 세원에는 가장 좋은 약이 될 텐데 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것도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2,100원대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 매수하신 가격대도 뭐 괜찮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지지받고 있는 자리 딱 여기서 지지받고 있어요. 보시면 22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2,309원입니다. 지금 오늘이 2,320원 돼 있으니까요. 이 가격은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가격을 깬다라면 그 밑에 있는 60선 정도까지 봐야 되니까 2,12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수익 났던 부분들이 조금 뭐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22평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내일 당장 테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지금 현재 상태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좀 좋은 모습이니까 이 부분이 만약 새벽까지 좀 이어진다라면 이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내일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 이 22평선하고 또 조금 위쪽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지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요게 지지가 나온다라면 전고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고점 뭐 이 꼭대기가 아니라
이 몸통 있는 부분들 그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12,500원, 2,500원에서 2,600원 정도 사이 정도 뭐 그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00원 중반 정도 그 정도 넘어가면 뭐 그쪽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또 이 22평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면 그때는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309원을 기준으로 보유와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를 받는 한 목표가는 2,500원 인근에서 한번 빠져나오시기를 조언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장이 조금 뭐 불확실성도 많은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장인데요. 자, 이거, 과거에 지금 좀 이따가 드릴 얘기들은 내일 당장 뭐 모레 당장 나올 뭐 그런 부분들에 대입을 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큰 틀에서의 시장을 읽으십사하는 뭐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강의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뭐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게 그때죠. 저 팬데믹 있었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경기 침체하고 시스템 위기가 같이 온 거죠. 그때는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이 집값 급락하면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들이 좀 이 채권 막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갖고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가 팔려 나갔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부분도 지금 이 시간에 미니 강의 시간에 다루려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원래는 금리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배워야 산다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에 금리하고 연관시켜 갖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조금 뭐 경기 침체, 위기의 조짐들 이런 부분들은 나왔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2003년도 6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2006년도 6월 달까지 금리를 1%에 있던 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뭐 부실 채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그런 사태까지 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2007년도부터 뭐 이 기업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예고를 해줬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007년도에 보면 HSBC에서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어요. 2006년도 6월 달에 금리를 5.25까지 올렸으니까 그 여파입니다. 자, 모기지 사업에서 우리 100억 달러를 손해봤어요라는 실토를 합니다. 뭐 근데 이때까지 그런 거죠. 뭐 근데 손해봤는데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하나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4월 달에는 미국 2위 모기지론 회사죠. 뉴센츄리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냈고요. 이때도 파산했네. 그러고 말았어요.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아메리카 홈모기지도 파산 신청을 냈고 하다못해 우리 BNP 파리파 있죠. BNP 파리파도 자기들이 운영하던 그 ABS 펀드 쪽에서 이 펀드 환배를 중단하겠다. 우리 환배 못 해주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때까지도 전혀 해결책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화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뭐 SVB하고 뭐 이런 은행들 지금 해결책이 굉장히 빨리 나온 건데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좀 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 개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갑자기 좀 뜨거라 싶었던 거예요. 자, 뭐 이런 부실들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2008년도 저 1월 달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확 합니다. 예, 금리를 0.5 이렇게 인하를 막 해버리고 뭔가 뭐 해결을 하려고 정부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주가 흐름 보십시오. 2007년도 주가는 보시게 되면 뭐 그냥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부분들이. 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은 안 좋아요, 파산했어요, 일이 터졌던 거,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를 써놓은 부분들은 뭔가가 해결을 시킨 부분들. 자, 이 2007년도에 베어스턴스,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었었죠. 이쪽에서도 우리 모기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어요라고 자백을 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렵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2008년도 들어서는 이 미국 정부가 안 되겠다 싶었었겠죠. 연준이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저 기업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베어스턴스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뭐 이런 해결책이 나오면 보시게 되면 잠깐은 베어스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좀 올라가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일이 터지고 또 일이 터지고 또 일이 터지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시스템 위기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도 발생이 됐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이 부분하고는 약간은 틀리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SVB하고 CS하고 이런 것들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해결은 빨리 했어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빠른 대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그 다른 기업들, 다른 은행들 이런 쪽에서는 멀쩡할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멀쩡하지가 않고 꽤 많이 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어디서 어떤 게 좀 이렇게 튀어나올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다행인 거는 이 정부하고 각국 중앙은행들 이런 쪽에서 일이 나면 빨리 이걸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른 대응으로 인해 갖고 시스템 위기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외 부분들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은행들이 이렇게 돈줄을 뭐 자금을 지원을 해줘도 이거 지금 예금을 못 내줘서 망한 거잖아요. 예금을 못 내줘서 망한 거니까 그 예금을 내주려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가 SVB가 그걸 팔았지 않습니까? 손해 많이 보고 파니까 야, 이거 진짜로 안 되겠는데? 나도 돈 이렇게 인출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터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이 시스템 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시장 환경은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주가가 좀 뭐 연준 내일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쪽으로 아주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다라는 전제하에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까지 알차게 또 1시간 채워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리스크에 잘 대비하시고 또 기회들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